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이틀 연속 큰 변동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렇다 할 지표는 없었고요. 다우는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고 S&P 500은 보합권에서 또 나스닥만 소폭 하락 마감이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등락폭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 할 증시 촉매제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준 일부 위원들이 매파 발언을 이어가면서 금리 인하 경로가 불확실해지긴 했습니다만 어젯밤 또 스웨덴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오늘 있게 될 영란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연준보다 먼저 치고 나가는 중앙은행들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실 만합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장중 내내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 보합권에서 치열한 매매 공방이 펼쳐진 상황이었고요. 결국에는 상승 마감하면서 코스피는 2740선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증여세 부담이 자산가 부자들만의 고민이라는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관련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자가 적지 않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증여도 5년, 10년이라는 합산 기간이 있다 보니 주저주저하다 때를 놓치는 분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가족 법인을 이용해 절세하는 분들이 계시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콕콕 절세 전략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1분기 기업들의 성적표를 보면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평입니다. 다만 반평균 성적이 좋다고 해서 개개인의 사정까지 좋은 건 아니죠. 실적 시즌 미국 30개 대표 기업들의 성적표는 예상보다 낮지만 그게 내 종목이 아니라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어제에 이어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44% 오른 반면 S&P 500은 보합권에서 나스닥은 0.18% 약세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6일 연속 상승세 이어갔고 장중 내내 우상향하면서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흐름 보시면 기술주 안에서 등락이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29% 상승, 애플도 0.19% 강보합권에서 마감된 반면 엔비디아는 어제에 이어 0.16% 약세 보였고 반도체주 안에서는 인텔이 미국 정부가 회사의 일부 대중국 수출 라이선스를 철회하면서 매출 타격이 예상돼 2%대 하락했습니다. 구글도 1%대, 아마존도 0.40%대 약세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가 1% 가까이 올랐고 일라이릴리는 0.36%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도 1.74%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술주가 대부분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어제 카시카리 총재에 이어 연준 이사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대학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려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이 2% 목표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연준의 금리 정책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연준 이사들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올해 금리 인하 시점과 인하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때다 싶어 기업의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에 상장된 대기업들의 1분기 주당 순이익 EPS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를 하면서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2년 2분기 5.8% 이후 가장 큰 성장폭이고 실적 시즌을 앞두고 지난 3월 말 월가에서 내놓은 전망치 3.2%도 훨씬 웃돈 수치입니다. 올해 들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후퇴한 것에 비해 시장이 덜 흔들린 것도 이 실적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 시즌에서 당장 1분기 매출 증감 여부보다 2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더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2분기 EPS 전망치를 공개한 S&P 500 상장 기업 75개사 가운데 34개사는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반대로 월가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은 기업이 41개사로 전체 55%를 차지했습니다.
간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살펴보면 차량 공유업체 우버 1분기 적자 전환 소식에 5% 넘게 하락했고요. 앞서 짚어드린 인텔도 2분기 매출 목표를 낮추면서 주가가 2%대 떨어졌습니다. 또 캐나다 온라인 쇼핑 업체죠. 쇼피파이도 우울한 실적 전망으로 18% 무려 급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고금리 시대에 기술 기업들에 대한 가치 평가는 시장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기술주들 사이에서도 일부는 리더십을 포기했고 상승세가 조금씩 깨지면서 지수 변동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펀더멘털과 지속적인 경제 회복력을 바탕으로 시장은 매우 건강하고 또 필요한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다시 오른 것도 선뜻 손이 나가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4.5% 다시 보이는 모습이고요. 2년물도 4.8%대까지 오름세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WTI 배럴당 78달러 선에 브렌트유도 배럴당 8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실적 시즌 지나면서 현재 트렌드에 맞고 또 실적이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듭니다. 내 포트폴리오 속 소외된 종목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네이버 지우기에 나선 가운데 라인 야후도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의 입을 통해 직접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건데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 따라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고요. 또 네이버에 대한 라인의 기술 의존도도 줄이겠다며 장기적으로 기술적 부분에서도 단절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이 사진 역시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라인의 아버지로 불려온 신중호 라인 야후 대표도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두 차례 행정지도에 나서면서 현지 매체들조차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는데 네이버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 신화인 라인이 일본의 통째로 넘어간다는 시나리오가 빠르게 현실화되는 모습이네요. 미국 정부가 또 한 번 대중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해온 인텔과 퀄컴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수출 허가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화웨이가 지난달 자사 첫 AI 노트북에 인텔의 새로운 프로세서를 탑재한다고 발표한 뒤 나왔는데요. 미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챗 GPT와 같은 AI 소프트웨어에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가드레일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강경한 스탠스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하로 몬도 상무장관은 대중경제를 통상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에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이 내놓은 새 AI 모델 알파폴드 3가 바이오 업계를 술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수년씩 걸리는 신약 개발 속도를 비약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기존에 제공하던 인체 내 단백질 구조 예측을 넘어서 수십억 개의 분자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거의 모든 생체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업계는 알파폴드 3가 신약 개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서 다반지라고 할 수 있는 화학물질과 단백질의 결합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혁신이라면서 기존 저분자 화합물 신약 개발은 물론 희소 유전자병의 치료에 쓰이는 첨단 유전자 치료제 개발 등의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를 이끌고 있는 데미스 허서비스 CEO 역시 향후 수년 내로 AI가 설계한 약이 환자에 투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담긴 새 논문은 네이처지에 실리기도 하면서 구글의 바이오 AI 분야에 중요한 이정표를 찍었습니다. 글로벌 1위 완성차 업체 도요타가 일본 기업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5조 엔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90% 넘게 증가했는데요.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면서 하이브리드로 재미를 톡톡히 봤고요. 엔저 현상이 가속화한 점도 수출과 이익이 동시에 개선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봤습니다. 그 덕분에 도요타의 영업이익률 역시 경쟁사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테슬라와 폭스바겐 등이 한 자릿수에 머무를 때 홀로 11.9%를 찍었고요. 자동차 사업부문 영업 현금 흐름은 7조 엔에 육박해 테슬라의 3배에 달했습니다. 수익성 좋은 하이브리드 판매도 영업이익을 2조 엔가량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고요.
도요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미래 투자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기차와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약 40% 늘어난 1조 7천억 엔을 투입해 선두 테슬라와 저가 총공세에 나선 중국 업체들에 맞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이틀 전 큰 폭으로 올랐던 우리 시장은 어제도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며 지수 하단을 지지해줬는데요. 먼저 AI 소프트웨어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는 폴라리스 오피스의 종속회사 폴라리스 쉐어테크가 엔비디아의 인셉션 프로그램 회원사로 선정되면서 AR 챗봇주가 또 한 번 날아올랐죠. 인셉션은 엔비디아가 스타트업 회원사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회원사로 선정되면 글로벌 벤처 투자자를 연결해주거나 공동 마케팅 혹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에 중점을 둔 회원사의 경우 최대 약 4억 8천만 원의 구글 클라우드 크레딧을 제공받아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폴라리스 쉐어테크는 블록체인 기업으로 시작해 생성형 AI로 분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이번 인셉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폴라리스 쉐어 서비스 내 AR 적용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폴라리스 쉐어테크의 다른 계열사인 폴라리스 오피스와 폴라리스 AR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분야인 폴라리스 AR 파마까지 인공지능 적용을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어제도 AR 관련주가 질주했는데요. 특히 폴라리스 그룹주가 큰 폭으로 올랐죠. 어제 폴라리스 AR가 상한가에 거래됐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11.32% 뛰었습니다. 이외에 이스트소프트가 4.57% 올랐고 마음 AI와 이슈페타시스가 2%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애플이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신형 아이패드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에는 최신 M4 칩뿐만 아니라 OLED 패널도 탑재됐죠. 특히 이번 OLED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전략 공급한 것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 양사와 국내 부품주들까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패널가로 인한 수익성 때문인데 아이패드 프로 모델의 출고가를 고려했을 때 패널 비중만 약 26%를 차지해 일각에서는 두 회사의 공급 규모가 약 4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사는 올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16에도 OLED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아이폰 16 패널 주문량은 전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기대감에 국내 OLED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PI 첨단 소재가 19%대 뛰었고 선익 시스템이 11%대로 올랐습니다. 이외 HP 테크놀로지, 솔루스 첨단 소재, 또 ELP까지 모두 4%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태양광 에너지주가 다양한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기업으로부터 호재가 나왔는데요. 하나솔루션 큐셀 부문이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실리콘 태양광 모듈 기업이 됐습니다. 하나큐셀은 미국 조지아 카터스빌 공장 모듈 생산 라인 건설을 완료하고 이제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카터스빌 공장 모듈이 완공되면서 하나큐셀의 미국 내 모듈 생산 능력은 총 연간 8.4기가와트로 늘어났습니다. 8.4기가와트는 미국의 약 13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죠. 미국에서 태양광 설치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화큐셀의 시장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한화큐셀은 미국 정부의 IRA 법안에 따라 세제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최대 약 1.2조 원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증으로 태양광 관련주가 새로운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 공급원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슈에 태양광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G2파워와 CN플러스 모두 6%대 올랐고요. KC코트렐이 4.89%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수산 인더스트리가 2.95% 올랐고 그 밖에 소식이 전해진 한화솔루션이 2.86% 뛰었습니다. 세계 최대 콩 생산국인 브라질에 집중호우가 강타하면서 국제시장에서 곡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료주와 음식료주가 어제 급등세를 보였죠. 브라질은 최근 수년 동안 대두 생산량 1위 국가로 꼽혔는데요. 한국에서도 주로 사료용으로 쓰이는 대두박의 전체 수입액 중 80%가 브라질산이라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폭우 영향으로 브라질 내 대두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생산량이 15%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벌써 국제시장에서 대두 선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 이슈로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이 7.96%로 급등세 나타냈고요. OSP가 2.73%, 또 사조동아원이 2.68% 뛰었습니다. 이어서 한일사료와 한탑이 각각 2.15%, 1.96%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아침과 밤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를 즐길 수 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이 딱 이 날씨 같았습니다. 오전엔 시장이 다소 약했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세를 타는 모습. 특히 코스닥은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양지수 2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0.39% 올라서 어느새 2,750선에 근접하게 됐고요. 코스닥도 장 막판에 0.13% 상승 반전하며 872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우리 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4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선물도 8천억 원 가까이 담았고요. 기관도 407억 원 매수 우위, 개인만 홀로 4,302억 원 팔자 포지션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506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704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만 1,325억 원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체크하시죠.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상황이 나타났고요. 다른 종목들의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는데 특정 업종이나 종목에 편중돼서 오르기보다는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약했던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죠. KB금융이 5.14% 시세를 내면서 네이버를 꺾고 시총 10위에 자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보합에서 거래 마쳤고요. SK하이닉스, 하루전 급등에 0.89%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이 0.38%,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6%, 그리고 기아와 셀트리온도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2차 전지주 테슬라의 중국 전기차 판매 부진 소식에 장중엔 투심이 부족했지만 오후 들어서 주가가 회복하며 에코프로비엠이 보합, 에코프로가 0.6%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엔캠도 3.47%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시총 2위인 HLB는 미국 FDA 간암 신약 허가 기일을 앞두고 2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유럽의약품청이 신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소아 임상계획 제출을 면제해준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 제약도 1% 가까이 올랐고요. HPSP와 이오테크닉스 2%대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진정세를 보이던 환율은 조금 올랐습니다. 강달러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까지 엇갈리자 달러 대비 원화환율 1원 40전 오르면서 1361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라질에서 발생한 역대급 홍수에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고 대두 가격 상승까지 전망되자 어제장에서 식품업종 전반이 들썩였습니다. 옥수수와 대두 같은 곡물 가격이 오르는 건 식품기업 원가의 부담이겠지만 그래도 식품주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한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은 판매량 증가와 원가 부담 완화로 하반기 음식료 업종 실적 개선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소맥과 옥수수, 대두 가격이 10% 내외 하락한 상황인데요. 기업들의 투입 원가가 곡물가를 6개월 정도 후행하고 있어서 가공식품 업체들의 원재료 투입 단가가 전 분기 대비해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국내 가공식품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고 또 식품의 수출액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국내외 수요 역시도 견조한데요. 대신증권은 탑픽으로 CJ제일제당을 꼽았고요. 또 관심 종목으로는 미주와 중국 해외 매출 회복이 예상되는 농심을 꼽았습니다. 개장 전 체크할 이슈들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공개됩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카카오죠. 플랫폼 투톱인 네이버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과연 카카오의 실적은 어떨지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관련한 컨퍼런스 콜 내용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타이어가 인수한 한온시스템도 실적을 공개하는데 실적 반등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CJ E&M과 LG, NHN, GS, 롯데에너지워티 등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하니까요. 보유하고 계시거나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다면 실적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도 확인하시죠. 시간외 거래에서 천연가스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AI세를 맞아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원자력보다는 천연가스에 주목해야 한다는 월가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한선 엔지니어링이 상승을 했고요. 어제 공개한 넷마블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 78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기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에 넷마블과 DNC 미디어가 상승했는데 오늘 개장 이후로도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에 영국 반도체 기업인 ARM이 부진한 실적을 낸 터라 오늘 반도체단 다소 약할 수 있겠는데요. 어제처럼 다른 종목들로 순환매가 전개될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또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도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같은 게 이틀 연속 지금 혼조권 보합이고 네. 아무래도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갈팡질팡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겠죠. 예.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도 조금 확인할 게 있고 지표가 지금 공백기라서 어떤가도 살펴봐야 되겠고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저는 네. 지금의 장세를 어느 정도 정당화한다고 봅니다. 네네네. 들고 계신 분들 팔고 싶을까요? 아니죠. 좀 더 기다리고 싶죠. 기다리고 싶죠. 예. 근데 주식을 좀 담고 싶으신 분들이 지금 적극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그 약간 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살짝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 지금 여기서 어정쩡하게 그렇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목요일을 책임져주던 우리 FI 리서치 한영희 수석은 공부한다고 한 3개월 못 나옵니다라고 지난주 선언했고,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한 수석 이렇게 그거 좋아하시면서 아쉬워하시던데 네네. 이제 목요일을 누가 책임지시죠? 일명 목남이라고 자청하셨는데. 목남이 목요일의 남자? 네네. 근데 저희는 따로 별명을 지어드렸죠. 어떻게? 허니픽으로. 허니픽. 네. 아, 강지연 메르시증권 강지연 네.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강 오세요.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매주 뵙는 거죠? 네, 맞습니다. 허니파워, 허니픽. 허니파워 허니픽. 네, 좋습니다. 네, 목남이보다 낫죠. 네, 3달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달. 눈빛으로 말씀 주셨네요. 우리 요일별 이렇게 나오시는 패널 분들이 정해져 있으신데 우리 강 부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종목도 언급해 주시고 네, 그렇죠. 중간중간에 또 개그 욕심도 좀 있으시고 아, 예, 맞습니다. 예. 또 강 부장님 슬쩍 자극하시면 저도 그 개그에 또 동참하고 싶어져서 이 목요일 앞으로 또 네네. 우리 정민 앵커가 많이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양쪽 잘 드리블 하면 되죠. 예. 예.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간밤에? 약간 최근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렇죠. 좀 궁금하고요. 예. 어제 자체는 좀 재미가 없는 혼조세. 최근 한 며칠 그랬죠? 네, 그렇죠. 특별한 건 없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것만 보자면 중국 반도체 규제가 좀 심해졌다는 거 더욱더 반도체 심해지면서 규제가. 관련 네. 종목들이 조금 아주 소폭 하락했다는 점. 그다음에 테슬라에 대한 어떤 사기죄가 성립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게 무슨 내용이죠? 뭐 검찰에서 로이터 그렇죠. 보도가 있었던데.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너무 과도하게 홍보를 해서 예. 사고로 이어지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근데 요 이슈는 이미 테슬라 측에서 대비는 다 해놓은 상태라고 판단하고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주가는 마이너스 1%대 정도밖에 하락 안 했기 때문에 과장 광고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큰 영향은 좀 적지 네. 않을까. 다만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오늘 좀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예. 예. 반도체 쪽은 어떻게 봐야 돼? 지금 대중 간에 이런 반도체 쪽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사실 미국 정부가 이제 인텔이라든지 퀄컴을 대상으로 하위 반도체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 이런 내용은 분명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저께 이번 주 초만 해도 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예. 반등했는데 어저께는 장 초반에 강해 보이던 반도체 섹터가 좀 주춤하면서 예. 전력기기들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강세가 나왔고요. 네.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좀 안타까웠던 종목이 그 아이텍이라고 하는 종목, 제 관심주로 언급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어저께 상당히 좋은 레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는데 이 내용 조금 설명하자면은 네네. 아이텍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분야에서 170개 이상의 고객사에게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5나노 이하의 최신 장비를 도입한 것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게 장비가 새로 도입한 게 V93K PS5000이라는 장비입니다. 이제 이 장비가 현재 아무도 따라올 기술력이 없고 국내에선 유일하게 아이텍만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AI 반도체 테스트 부분에서는 동사가 독점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레포트였고요. 근데 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당히 고가 장비와 독창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700억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남은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 쪽에 어떤 종목을 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을 좀 소개를 지난번에 해드렸고 네.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첨언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8만 전자가 뭐 지켜질 것 같은 느낌에 또 쉽게 올라왔는데 요 하이닉스가 왜 18만이 이렇게 좀 버겁죠 자꾸?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파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뿐인 것 같고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먼저 갈 것인가라고 본다면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 자녀에게 예. 삼성전자를 아. 매월 꾸준히 10년간 적립식으로 적금처럼 들어주고 있는 이유는 예.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역으로 생각한다면 경기는 항상 사이클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반도체 현재 주도주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돌다 보면 단편적인 예로 네이버의 삼성전자 로봇 투자, SK 하이닉스 로봇 투자 검색해 보면 삼성전자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는 좀 약하죠. 그러니까 로봇 섹터가 돌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순환매가 돌면서 주가는 전폭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삼성전자 같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기업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호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SK 하이닉스가
현재 주도 섹터인 주가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좀 전에 화면에서 뭐 인텔 주가 추이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뭐 저기 마이크론이나 인텔이나 뭐 엔비디아 좀 요즘 들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강 부장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반도체 쪽에 우선 대장주 2개, 삼성전자하고 네.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아이텍 같이 소형주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잘 우리가 일반인들이 쉽게 뭐 접하기는 어려운 종목도 언급해 주시고 갔는데 반도체 쪽은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항상 눌린 다음에 주가가 가장 먼저 반등하는 게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 싶고요. 네. 저는 투트랙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트랙. 그러니까 네.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과 센 놈, 그다음에 네. 가장 약한 종목, 덜 오른 종목 예. 이 두 종목을 투태로 가져간다면은 본 종목들이 번갈아가면서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는 뭐 이오테크닉스, 장비주 쪽에서. 네, 예. 종목을 좀 유망하게 보고 있고 가장 덜 오른 종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텍 유망하게 네네.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뭐 AI 거품론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어제 사실 저희가 다루긴 했습니다만 드러켄 밀러가 예. 뭐 좀 지분을 축소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이익이 났기 때문에 판 거긴 합니다만 네. 이게 또 투자자 입장에 심리적으로는 또 약간 좀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뉴스거든요. 그렇죠. 예. 그 BOA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네. 예, BOA 예, 예. 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카. 그렇죠. 예. 그 저는 셀 온 메이 5월에 주식을 팔아라. 이거 영향받지 말아라. 네네.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6월부터 8월까지 강세장이 나스닥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그게 따진다고 본다면 엔비디아는 모멘텀이 충분하게 충실하게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신규 접근은 어렵겠죠. 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팔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리나 시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실 뭐 지금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뭔가 추세적으로 방향 잡기에는 약간 좀 불안한 게 이제 연준의 행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금리나 시기에 대해서도 뭐 7월이다, 9월이다 좀 얘기가 지금 예, 설왕설래하고 예. 있고 간밤에 그 CME 패드워치에서는 이제 9월달 금리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상황인데 지난번에 이제 부장님이 출연하셨을 때는 금리 인하가 빨라서 좋을 건 없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죠. 예. 과거 20년간 나스닥 차트를 다 돌려보면 금리 인하가 있었던 2001년도 그리고 2008년도 2020년도 나스닥 차트가 가장 크게 하락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정부가 가계와 기업들이 지금 아사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어려운 상태라는 거는. 그래서 오히려 기술주들은 금리 인하 시점에 주가가 빠졌던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요때 그나마 시장에서 선방했던 업종이 음식료 업종이었습니다. 네. 예, 최근 K푸드 열풍과 더불어서 음식료 관련 종목들 주가가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 본 종목들 열기는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말이 되긴 되는데 그러니 가계와 기업이 아사 직전에 이를 만큼 힘든 국면이 됐으니까 금리 인하를 한 거 아니겠느냐. 그만큼 이제 기술주 하락하고도 이어졌다 했는데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뭐 뒤집어 보기 나름인데 버티다 결국 장이 부러지니까 금리 인하 한 거 아니냐. 2001년이나 2008년이나 뭐 할 것 없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있을 때가 제일 좋구만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예. 지금 금리 매파 발언 때문에 금리 인하 늦춰진다 얘기 나왔을 때 주가가 하락하긴 하지만 네. 급락 수준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다시 솔솔 나오면 주가는 바로 반등하고 네네. 요거 힌트 얻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기대했던 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셀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든지 기대감이 차라리 더 낫네요. 네, 저는 그렇게 예를 생각하고 들어서 꽤 오랜 기간 해외 여행을 딱 계획하고 있으면 나갈 마음에 부풀고 있고 야 가면 재밌을 거야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야지 하는데 막상 나가면 집 나가면 고생이죠. 아 그래요? 나가서도 즐거울 수 있는데. 네. 즐거울 수도 있고. 네. 나가서 다른데 어디 갈지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시. 네, 다른 여행지를 생각하면서 기대감의 연속으로.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계속 이 시장에 남아서 행복할 수가 있네. 네, 맞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보니까 이제 변동성도 좀 사실 큰 상황인데 좀 눈에 띈 섹터라든지 종목 따로 있으셨어요?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전력기기. 예, 상당히 주가 움직임이 강했는데 진짜 세요. 네, 네. 저는 이제 전력기기에 대해서는 강한 홀드 의견 계속 드리고 있고 그 전에도 그랬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예. 딱히 언제 들어가도 걱정은 없고 실제로 이 해당 종목을 팔 시기는 분기 실적이 빠그러졌을 때, 분기 실적이 미스가 났을 때. 예. 그래서 그냥 계속 홀드하는 의견. 어저께 주초만 해도 20%가 넘는 종목들도 나왔습니다. 플러스가. 네. 근데 결국 이제 전 세계적인 AI 서버가 구축되고 나면 전력기기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적 또한 사상 최대치 갱신. IAR 담당자들은 올해가 사상 최대지만 내년엔 더 좋아질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탑픽 종목을 뽑자면 일진전기를 탑픽으로 뽑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네. 네, 그렇죠. 일진전기. 2021년도부터 매년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전력 케이블까지, 전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전선을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력기기와 전력 케이블 모두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수주에 대한 증설 계획을 발표한 상태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700억 전망, 내년에는 1000억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과학 케이블 분야에서는 쿠웨이트,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노르웨이 등에서도 대형 프로젝트가 수주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종목도 역시나 일단 들어가게 되면 어디까지 오를지 장기 홀드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12월 때만 하더라도 이게 10,000원대였는데 지금 보니까 22,150원이면 2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네.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네요. HD 현대일렉트릭은 2배 이상이 아니라 더 그런- 많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동종 업종 내에서 다른 네. 종목을 보게 되면 같은 예. 전력기기니까. 예. 예. 물론 HD 현대일렉트릭도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현 시점에서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이런 차트가 나오는구나. 현대일렉트릭. 어제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이제 어제 상장한 날이었고 네, 그렇죠. 이 상장 이후 흐름도 짚어주셔야겠습니다만 또 재밌는 게 어제 HD 현대자만 더 가니까 제법 장중에 많이 출렁거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HD 현대만 들어가면 주가가 오른다라는 정설이 나올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조선 섹터는 네. 음식료 섹터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기술주가 주가가 빠지게 되면 그런 조선주나 주가가 그동안 지지분의 비주류 섹터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박스권에서 내려왔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일단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네. 투자 의견은 제가 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선주 말씀 주셨고 전력기기 또 어제 상장한 현대 HD 현대마린솔루션 말씀 주셨고 보니까 또 최근에 사료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데 이게 또 곡물가 상승하고도 좀 생각을 연관지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사료 관련주는 오히려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고요. 예. 그다음에 수산주, 사조대림은 강세를 유지했고 장 막판에는 갑자기 육계 관련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마니커와 할인 같은 종목이죠. 식품주를 음식료로 분류한다고 한다면은 올해 하반기까지 식품주들은 주가가 상당히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삼양식품 급등세가 꺾이지 않고 있잖아요. 불닭볶음면 때문에. 그렇죠. 예. 그다음에 CJ 제일제당과 풀무원 주가도 상당히 강세입니다. 근데 저는 만두 중에서는 비비고보다는 얇피 만두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게 풀무원 거예요? 네, 맞습니다. 풀무원 거. 피가 얇아서? 피가 얇아서 얇피 만두?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종목들 어제 장마치고 나온 기사 중에 좀 단독으로 나온 기사가 좀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유럽 입맛을 잡는다. 할인 마니커 삼계탕 첫 수출에 시작됐다. 그러니까 지난달 3월이었죠. 민간 합동으로 삼계탕 이후 수출 타진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삼계탕 수출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결과가 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1996년도에 이후에 삼계탕 수출을 처음 제안하고 나서 27년 만에 첫 수출에 성공을 한 겁니다. 할인
마니커가 오늘 부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초도 물량 선적식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과거에는 조류 인플라 문제로 이제 EU에서는 이런 닭개공이나 조류 네. 같은 것들을 전혀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EU에 맞는 기준에 맞춘 품목을 성공을 시켰고 27개 EU 회원국에게 수출을 할 수 있는 삼계탕 수출길이 열렸기 때문에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하림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에서는 1,000억 대 삼계탕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니커는 미국 진출도 했지만은 캐나다도 진출한 상태이고요. 네. 근데 마니커가 시가총액이 700억대라서 좀 탄력도 더 높은 것 같아요. 다만 실적 부분에서는 작년 하림이 한 130억 정도 순이익을 기록했고요. 플러스 마니커는 18억 적자를 네. 기록했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섹터 말씀 주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라면 같은 경우는 좀 손쉽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 대용품이고 삼계탕은 약간 좀 마음 먹고 먹어야 되는 이게 유럽 사람들한테도 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거잖아요. 전 예. 충분히 통할 거라고 판단한 이유가 저도 유럽을 가봤고 미국을 갔지만 그 사람들은 스프를 참 좋아합니다. 스프, 스프. 네, 그렇죠. 스프 먹는 거를 참. 근데 이 삼계탕 안에 파보시면 안에 쌀이 좀 눅눅하게 들어있죠. 그렇죠. 예, 그 느낌이 약간 스프랑 비슷합니다. 그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래서 상당히 속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기를 끌 수 있다. 실제로 삼계탕은 미국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미국에서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1,000억대의 매출을 이미 하림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삼계탕보다 라면을 더 많이 먹는 편이라서 또 제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 지금 뭐 하림 얘기도 나오고 육개 관련주가 나왔습니다만 아니 저 보면은 좀 우리 TV 광고에서도 보면은 우리 치킨 관련한 다양한 치킨 있잖아요. 치킨 예. 치킨 요리가. 네. 또 외국에서 또 오면은 한국에 맨날 KFC만 먹다가 한국에 오니 이런 맛도 있네 하면서 굉장히 반응은 좋은 것 같은데 차라리 이 치킨 쪽이 진짜 더 넓은 시장으로 나갈 수는 없을까요? 지금 이미 진출한 상태고 네. 삼계탕은 이제 오늘 최초로 EU에 진출했다는 부분이 포커스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포커스다.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이제 산모 모유에서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됐다.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수산물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중금속에 오염된 수산물을 많이 섭취해서 네. 이게 과부라 화합물이 그 산모 모유에서 검출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과부라 화합물이 안 좋은 건가 보죠? 네, 그렇죠.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예, 발암 물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초에 SBS 8시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207명의 산모에게서 모유 검사를 했는데 대상 전원에게서 PFAS 이른바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모유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애기도 모유를 먹였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국제암연구소가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제품이고 12년 전 했던 실험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유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럽 수산물에서는 10개 중에 1개가 검출됐는데 국내의 수산물에는 10개 중에 8개가 다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혜주 종목 얘기해야겠죠. 예, 수혜주. 그렇죠. 사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그 기자가 어떤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 국내의 한 정수기 필터 업체가 3중 필터로 물을 정화하는데 과부라 화합물까지 걸러내는 제품을 지난해 처음 선보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회사 이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영어 로고가 나온 거죠. 아. 시노펙스. 아. 예.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얘기했던 종목이라서 리뷰 차원에서도 말씀드리자면은 네. 작년에 나왔던 기사를 보시게 되면 멤브레인 기술로 과부라 화합물에 대해서는 99.7%의 제거 효율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정수 필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 수처리 필터뿐만 아니라 혈액용 투석기 필터, 그다음에 휴대폰 FPCB, 차량용 FPCB도 같이 하고 다양하게 있는 사업을. 그죠, 다양하게 하고 있죠. 근데 올해 1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24가 예. 상당히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판매 호조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실적 발표가 시노펙스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접근이 유효해 보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노펙스 말씀하셔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차트가 무섭네요. 이게 2007년, 2008 그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도 지금같이 비슷한 거의 뭐 1,000원에서 13,000, 13배까지 나오는 이런 시세감 나오다가
거의 툭 부러졌고 지금도 보니까 뭐 2,000원대에서 13,000원 갔다가 지금 9,600원, 만원 건방. 그렇죠. 오, 대단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최근에 지금 부장님 언급하신 그 보도도 최근 이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네요. 아니죠. 이 보도 자료는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온 보도 자료여가지고. 그저께? 네네. 아, 그래요? 네. 네. 그 전에 말씀 주셨으니까 최근에. 그 전에 얘기했을 때는 주가가 그 당일날 좀 급등을 했던 건 사실이고 좀 스테이블하게 좀 나왔던 거고 과거에 주가가 크게 올랐던 거는 네. 그 혈액 투석용 필터가 네네. 국내 시약적 인증받았을 아하. 때 주가가 크게 올랐고 예. 그거마저도 지금 유럽과 미국 인증을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게 인증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는 더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외국인 보면은 뭐 현물에서도 좀 매수를 하고는 있는데 특히 선물 시장에서 지금 순매수 규모가 상당한 모습이고 이제 오늘이 또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겁니다. 뭐 나중에 언제 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4월 달에 2조 6천억 샀다가네 코스피에서. 그다음에 네. 반면에 코스닥은 1조 원 가까이 팔았다는 점. 요거 좀 눈여겨 보시면서 기술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약하게 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외국인 동향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말씀은 뭐 새 돈이 들어온다기보담도 여기 판 걸로 이쪽 산다 이렇게 봐줘야겠네요, 외국인도. 그렇죠. 예. 오늘 뭐 5월 달이고 바깥에도 조용한데 옵션 만기일 뭐 크게 옵션 만기일이라고 해서 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는 좀 특별한 이슈 없이 미국장도 상당히 혼조세였지만은 그냥 견조하게 끝났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모처럼 잔잔한 좀 그렇죠. 하루. 주로 뭘 샀죠, 외국인들이? 다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산 것으로 삼성전자를. 뒤에서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앞서 말씀 주신 HD 현대일렉트릭. 아, 저기 화면이 예, 나오네요. 크래프톤. 예. 크래프톤도 있네. 예, 예. 근데 압도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그러니까. 샀는데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 뭐가 더 매력적일까요? 아까 네. 장기 삼성전자, 단기, 단기? SK 하이닉스. 장기 삼성전자라서 계속 아들분을 위해서 매달 적금처럼. 적립식으로 사고 있다. 네. 근데 그 아들은 아직까지 그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있다. 네, 아직 돌잔치도 못했다. 아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그 HBM 관련주다 보니까 왜 한미반도체까지도 이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미반도체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신용 잔고가 너무 많아서 아.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는 더 갈 것이고 고점에서 잡게 되면 좀 밀린다 그러면은 아마 안 좋은 악재나 뉴스들이 막 쏟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버티지 못할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근데 다시 또 반등을 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한미반도체보다 제가 가장 센 놈을 한미반도체 얘기하지 않고 이오테크닉스를 말씀드렸던 네네네. 이유가 예, 예.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 반도체도 왜 보면은 그 안에서 좀 세부적으로 나뉘잖아요. 저희가 지금 HBM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단 네. 말이죠.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뭐 SKC도 있고 삼성전기 네. 또 YC캠 자, 세 종목 말씀드릴게요. HB 테크놀로지, 예. YC캠, 예. 필옵틱스, 대장주. 필옵틱스. 네. 예. 손수건을 들어서 떨어뜨리면 가운데 부분은 올라가지만 늦게 사이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떨어뜨렸을 때도 가운데는 솟아있고 밑에 건 주변 사이드 종목들은 네네. 더 먼저 떨어집니다. 네. 이 손수건 법칙처럼 대장주들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리기판주들은 테마주를 분류하셔야 돼요. 예. 테마. 아직 양산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대장주들 매매하고 대장주들이 눌림목 나왔을 때 매수하신 전략. 그러면은 뭐 수익은 충분히 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유리기판의 대장주는 필옵틱스, 그다음에 YC캠, YC캠, HB 테크놀로지. HB 테크놀로지. 근데 이거 날 잡고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날 유리기판은요. 예, 왜냐하면 좀 공부를 더 많이 할 만한 업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신사업. 예. 그래요. 이게 참 유리기판 관련주에 대해서 대장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어떤 분들은 SKC, 삼성전기가 대장주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아니죠. 사실 그런 종목들은요. 그러니까 저희는 코스닥 매매하신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장주로 보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아, 예, 주가 퍼포먼스는 오히려 이런
사이드 섹터 종목 중에 가장 크게 움직이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더 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대장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끼 있는 종목 좋아하시네요. 그렇게 해야 좀 시간적인 가치를 더 활용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된 기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가 0.3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755포인트로 기록이 됩니다. 코스닥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87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보합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81,300원, SK하이닉스는 2.5%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82,6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79만 3천 원이네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약세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4만 4천 원. 기아 0.6%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11만 5,300원이죠. 셀트리온이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9만 5,500원. 포스코홀딩스 보합 예상됩니다. KB금융 2% 약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7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1% 지금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22만 500원. HLB가 2.5%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0만 4,100원이고 에코프로가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알테오젠 역시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4,200원. 엔캠이 1%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6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PSP가 0.7%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지금 39,600원, 리노공업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장은 0.9%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0만 1,0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 예상되고요. 이오테크닉스가 0.6% 상승 예상되면서 지금 호가는 25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보니까도 혼조세 출발이 예상되고 사실 거래소 쪽은 또 외국인 매매 포지션이 또 중요하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특별히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지면서 시작할 이유는 없는 날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의자가 자꾸 꺼져서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특별하게 개장 전에 이렇게 떠오르는 건 없네요. 지금 유리기판은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세히 봐야겠죠. 유리기판에서 아직은 그런데 아직은 테마주의 성격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도 좀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데 테마주 말 난 김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초전도체는 이제 끝난 겁니까? 그 한때 어제도 초전대체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나오긴 나왔나요? 상당히 좋은 이슈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장기 추세 상승으로 가기는 좀 어렵고 한번 툭 오르면 차익 실현 나오고 이런 분위기로 좀 가는 느낌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강세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게 시장이 뭔가 좀 박스권으로 이제 추세가 좀 이어질 때는 보통 이제 순환매, 테마라든지 섹터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잖아요. 혹시 오늘 좀 강세가 예상되는 섹터 순환매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시장을 좀 봐가면서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전력기기가 강하게 움직일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전력기기. 네. 그다음에 KFD 관련 종목들 예. 주가 흐름이 오늘 좀 지지부진할지 아니면 강세가 나올지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푸드가 이번 주는 약간 많이 빠지도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치고 나가지도 못했던 네.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하도 요즘 지지부진해서 좀 언급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계시니까 한번 2차 전지주도 한번 언급해 주시죠. 요즘 통 이렇게 그걸 못 봤네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주들은 좀 기다림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기다림이 더 필요하다? 예. 반면에 2차 전지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리튬 관련 네. 종목들은 네.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신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AI 전력 설비가 증가하게 되면 네. 당연히 ESS 저장 장치를 같이 놔야 되거든요. 예. 안전한 전력망을 위해서. 예. 요즘 태양광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태양광도 ESS 저장 장치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ESS 저장 장치가 늘어나게 되면
리튬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은 지금보다 과거에 가장 높았을 때는 6만 달러인가 찍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10,000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리튬이요? 네, 많이 내려온 상태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튬 가격은 계속 올라올 것이고 리튬 관련 종목들은 한번 또 테마적인 성격으로 툭툭 튀어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제약 바이오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바이오 코리아 2024 어제 막 올렸고 지금 이제 미국 아마케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제약 바이오 섹터가 보면 기존 주도주들이 좀 쉬어갈 때 또 빠르게 치고 오르는 그런 섹터기도 하잖아요. 네, 예. 아마케 관련 이슈 아스코 2024 여기에는 HLB와 ABL 바이오, 그다음에 리가캠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루닛 등이 발표 예정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케는 관련 없지만은 가장 제약 바이오 중에 인상적인 종목은 카이노스 메드. 카이노스 메드. 어제도 급등, 그제도 급등. 카이노스 메드가 어떤 업체인 거예요? 그 이틀 전에 이재모 대표가 와서 설명 잘 해주지 않았나요? 어쨌든 그 치매 관련 그래요? 하고 치매 있는 데고 관련. 그 임상이 거의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킨슨병이네요. 죄송합니다. 치매가 아니고. 네네. 파킨슨병 정복자 나와 있네요. 예, 어쨌든 주가는 이틀 연속으로 아주 인상적인 주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좀 작으니까 좀 더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게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요. 맞아요. 지금 파킨슨병에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화요일 날 이재모 대표가 이렇게 언급했던 거 맞는데 강 부장님처럼 종목 이름을 갖다가 정확하게 딱딱딱 이렇게 찍으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 하고는 좀 이 머리에 그거 하네요. 카이노스 메드. 네. 우리말로 저렇게 써놓으니까 어려운데 정확하게 회사명에서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안 보입니다. 카이노스? 그렇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나와 있겠죠. 나와 있겠다. 네, 이런 이름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네. 근데 이게 회사가 과거에 하나금융투자 제가 재직 당시에 네. 비상장 회사였을 때 투자했던 회사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고 좀 엑시트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지금 지지부진하게 내려왔는데 네.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때가 5, 6년 전이었으니까 네. 그 이후에 지금 임상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어쨌든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좀 섹터가 조금 돌기 시작했어요. 돈다. 네, 전체적으로 네. 바이오 섹터가 네. 바닥 딛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파이노스 매드뿐만 아니라 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다른 제약 바이오들도 많이 덜 오른 종목들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은 분명히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밖에 그 전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보면 뭐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런 쪽도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네. 예, 이쪽은 어떨까요? 이쪽 테마는? 아주 많이 오른 감도 있고 주가는 네.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약간은 수급이 좀 현재는 꼬여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인벤티지 랩 대표적인 종목, 뭐 그다음에 웹트론. 네, 펩트론 이런 종목. 펩트론은 좀 펩트론, 약간 예.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비만 치료제 주가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때 당시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로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런 종목들 한번 속된 말로 한번 해먹은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다음 타자 종목들을 제가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냥. 네네. 예. 어떤 종목이 있을지 공부 좀 해보고 나서. 네, 그 네이버 카카오도 좀 여쭤볼게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이제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제 네. 오늘 때마침 그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치지직 네.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마침 오늘 또 카카오도 실적 발표네요. 그렇죠. 그동안 사실 소외됐다가 최근에 다시 주가가 좀 투자자들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두 종목 매수하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보류하겠다. 보류하겠다. 심플하게 말씀드리고요. 네이버 치지직이 정식 출시하면 치지직 관련 종목들이 오르지 네이버가 오르진 않을 거다. 그다음에 네이버는 가장 큰 이슈가 일본에서 너무 이슈가 안 좋아요. 마치 미국에서 틱톡 미국에 빨리 팔아라고 중국 공격하는 것처럼 일본의 세상이 우리나라랑 왜 이렇게 적대 관계로 유지합니까? 그럼 라인이요? 지금 요즘 저희 프로에서 뭐 글로벌 비즈 시간에 거의 매일이다시피 나오는 게 이 예. 야후 라인. 그렇죠. 네. 예. 예. 상당히 불편하죠. 물론 개인정보 유출이 56만 건이 나왔 작년에 네. 그
이유로 하고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회사를 뺏는 거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나라 중에 일본 기업 중에 뺏을 만한 기업 없는지 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상당히 속상한 일인 개장하고 거고.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5월 9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좀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다우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주요 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희비는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의 금리 행보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 여전히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PPI, CPI 쪽에서 이제 시장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는 투자자들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지금 현재 보면은 약보합 출발이네요. 2,743포인트,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871포인트입니다. 오늘 양시장 약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 떨어집니다. 81,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소폭 상승에 그치네요. 호가와는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지금 178,7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7% 떨어집니다. 39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8% 올라갑니다. 79만 4,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0.4% 떨어집니다. 24만 1,000원이고요. 기아가 강보합권으로 11만 6,100원. 셀트리온이 지금 강보합권 19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약보합 40만 2,500원. KB금융이 1.6% 약세입니다. 7만 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22만 500원, HLB가 0.9% 상승합니다. 10만 7,800원. 에코프로가 지금 1% 가까이 떨어집니다. 10만 원 선이고요. 알테오젠이 0.2% 소폭 하락합니다. 17만 3,700원. 엔캠이 0.3% 떨어집니다. 26만 7,500원이고요. HPSP가 1.4% 약세입니다. 38,750원. 그리고 리노공업은 1% 떨어집니다. 29만 1,500원이고요. 셀트리온지아 강보합권이죠. 10만 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6% 하락합니다. 17만 3,200원.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0.8% 하락으로 24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역시나 전성 관련주, 전력설비 관련주 계속해서 강세 보여줍니다. 지금 대원전선이 9% 강세입니다. 그리고 KBI 메탈도 지금 현재 6%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재룡전기 0.4% 올라가고 있고요. 대한전선 3.7% 올라가면서 14,590원, 가온전선도 3.9% 강세입니다. 일진전기도 1.3% 상승하면서 22,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전성 관련주, 전력설비 관련주 다 올라가는데 전력설비 쪽에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 선매수 상위 종목에도 올라가 있는 종목인데 오늘도 1.5%, 1.7% 상승하면서 26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에이로초, 세명전기도 2% 이상 올라가고 한국전력까지도 지금 2.3% 상승하네요. 2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한국전력까지도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웹툰 관련주 흐름도 좋습니다. 지금 DNC 미디어가 13% 급등 중입니다. 3만 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 미스터블루도 지금 상승 보여줍니다. 4.9% 상승입니다. 2,785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밖에 네이버는 1.2% 약세, Y랩은 0.98%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NHN이 3.6% 상승 중이고요. 키다리 스튜디오가 2.7% 올라갑니다. 4,755원이고요. 그 밖에 대원미디어, 그리고 카카오도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핑거스토리, Y랩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들 흐름 좋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W게임즈가 지금 4.9% 상승합니다. 45,550원. 그리고 이스트소프트가 3.9% 상승하고요. 지금 27,350원이고요. 웹진이 3.98% 강세 보여줍니다. 16,980원. 넥슨게임즈도 1.4% 올라가고 또 앞서 보셨던 외국인 선매수 상위 종목 크래프톤도 오늘 1% 상승합니다.
현재 26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보게 되면은 글쎄요, 일단 전선 전력 관련주 상승 중이고 뭐 피팅 업체, 강관 업체도 올라가는데 이제 하이스틸이 지금 12%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3,610원이고 그밖에 뭐 넥스틸, UST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고 하이스틸 강세가 뭐 강관 업체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63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26억 원, 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지금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257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4억 원, 39억 원 순매도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많이 샀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입니다. 2,556계약 매도 우위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네요. 4원 50전 상승한 1,36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는 조금 상방보다는 약간의 하방 압력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네요. 네. 예. 환율이 네. 딱 NDF 시세 반영했고 달러엔 환율이 155엔대 다시 올라섰고 파운드가 약하고 파운드는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오늘 밤에 있는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 한번 통화정책회의를 한번 지켜보시죠. 그렇죠, 예. 지금 그동안에 다들 연준 뒤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네네. 금년 3월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그리고 스웨덴 중앙은행도 어제 4%에서 3.75%로 25p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스웨덴에는 유로 안 쓰는 나라거든요. 네. 스웨덴 크로나 독자적인 통화를 쓰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은행으로 따지자면은 연준보다도 역사가 더 됐습니다. 제일 네. 먼저 중앙은행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나라라서 오늘 이제 영란은행도 한번 봐야 되는데 결국 뭐냐 하면은 영란은행이 먼저 물꼬를 틀고 그래서 6월 달에 ECB 금리 인하까지도 유도할 수 있는지 네. 금리 인하라고 하는 그 주 이슈에 있어서는 그 부분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안 빠지는 거예요. 네네. 미국은 조금은 더 현 금리 유지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달러가 안 빠지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무슨 뭐 위협적인 그런 환율 상승세는 절대 아니고요. 초반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 안 도와주는 느낌, 뭐 그런 정도가 생각보다 좀 약하게 시작하는 장 같습니다. 네, 오늘 미용 의료기기도 흐름이 좋네요. 좋아요. 네, 클래시스, 뭐 윈텍,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 이쪽은 보면 좀 쉬었다가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다 싶으면 다시 또 올라가고. 사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또 미용 의료기도 예. 많이 전해드렸는데. 저희들도 많이 언급했고 요즘 하마리 이렇게 서치, 뭐. 주식 관련 매체들에서 많이들 다루는데 부장님 실제 어떠세요? 현장에서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 이쪽으로 많이들 손을 대시나요? 근데 이게 또 실제로 수출 실적이 나오잖아요. 업체별로 보면은. 그렇죠. 이 종목들 주식 섹터가 아닌 때는 상당히 지루했던 네. 종목들이었고 네. 실적은 탄탄하게 나왔었고 특히 미국 실적과 중국 실적에서 K뷰티 영향이 상당히 많았던 종목들. 클래시스라는 종목도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지만 예. 저는 이제 이 종목들 대부분 다 매매 못 해봤고 딱 한 종목에 들어갔다 다쳤던 종목이 있어요. 뭐예요? APR. APR이요. 그래서 나는 신규 상장 종목은 역시나 안 맞는구나. 네, 이렇게. 그래서 앞서서 그 HD 현대 마리솔루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포지션을 못 취한다는 그렇죠. 예, 말씀이시네요.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급등락이 너무 심하게 나오고 있고 한 번 꺾이면 주가가 좀 과도하거나 또는 길게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쳐서 팔고 나면 갑자기 급등을 하죠. 너무 나를 화나게 만드는 신규 상장 종목들. 근데 전 APR 종목도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호재 이슈들이나 실적이 미국에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추천주로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역시나 여기서도 클래시스와 같은 대장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눌림목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클래시스를 한번 공략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개인적으로 또 보고 계신 섹터 종목 있으세요?
아직 이게 허니픽이네요. 허니픽인가요? 네, 이게 허니픽이에요. 허니펀치, 허니픽. 허니펀치. 아까는 예. 허니파워라고 하셨는데. 자꾸 이름이 새로 나오는데 어쨌든 예. 허니파워가 맞는 것 같습니다. 허니파워. 제가 오늘 픽 종목 딱 하나 말씀드리면 네. 하림. 하림. 네, 하림. 아까 삼계탕 이후에 첫 예, 예. 수출한 하림이란 종목. 식료품 관련 종목, 음식료 종목 중에서는 가장 안 오른 종목이죠. 왜 안 올랐냐? HM의 민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었고 그리고 예. 바닥을 다진 상태가 됐습니다. 이 회사가 재미난 게 지금 가정용 간편식 시장에서는 CJ 제일제당이 선발주자로 앞서가 있는데 하림이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 최근에 이정재가 광고한 거 더 미식이라는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게 이제 뭐 국, 탕, 라면, 그다음에 쌀, 네. 간편쌀, 예. 그다음에 뭐 소스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는데 제품이나 품질은 가장 프리미엄급으로 비싸게 팔고 있는 겁니다. 가격대도 실제로 CJ 제일제당 제품보다는 좀 더 비싸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품질의 재료들을 넣어서 비싼 프리미엄 전략의 간편식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게 하림입니다. 이런 부분 놓고 봤을 때 하림 주가 상승 저는 현 시점에서 바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HM의 민수는 실패했지만 매각이. 예, 매각 안 하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페노션 가지고 있잖아요. 페노션. 하림이라는 회사 상당히 그 성장성이 뛰어난 회사이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EU의 삼계탕 수출이 얼마만큼 가시화되는지도 눈여겨볼 포인트겠지만은 이런 간편식에서도 시장에서 좀 주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오락가락이다. 네. 하림을 말씀하시니까 부장님, 강 부장님, 이거 HMM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싶은데 혹시 준비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최근에 움직이거든요. 네. 최근에 움직이는데 뭐 자꾸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러합니다만 아닙니다. 뭐 아니 주가가 진짜, 다 말을 해주겠죠. 예, 진짜 예. 제 주위에 네. 진짜 유학자금 준비하던 청년이 네. 이거 시세 한참 날 때 얘가 이거 4,000원 밑에서부터 시작했고 이거 51,000원까지 간 종목 아닙니까? 네. 조금 한 8분응선, 9분응선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아직도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실적은 많이 꺾였죠. 2023년도. 네, 네, 네. 그러니까 가장 피크 실적일 때 2022년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21년도나.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가 실적 꺾였냐면 10분의 1 토막이 났네요. 순이익 단위로 그러니까. 봤을 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하락한 거고 사실 지금 해운주들이나 조선주들은 금리 인하가 기정화 사실돼서 기술주들이 꺾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다시 갈수 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조선주들이 상당히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HMM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태에서 손절을 못 하고 있다면은 제가 매도하세요라고 얘기해도 안 파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HMM은 현 시점에서는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타이밍 온 것 같고 네. 올해가 작년보다는 좋아진다고 하니 예. 어느 정도 폭으로 실적이 좋아지니는 좀 보면서 매도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5월 달에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지금 뭐 사실 시장이 어떤 방향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좀 중순이 넘어가야 좀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전략 좋을까요? 근데 앞서 저도 셀 메이로 생각해서 5월에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아까 뭐 BOEA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6월, 8월까지는 미국 대선 때문에 주가가 강세일 수 있다라는 얘기 네네. 때문에 저도 좀 용기를 좀 얻은 상태고요. 네. 다만 방망이는 좀 짧게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는 전략. 그러니까 급등 종목 따라잡으면 항상 물리는 전략이기 때문에 주독 섹터 중에서 눌림목이 나와서 눌림목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서 고점 정도 수준 올라오면 매도하고 나오는 단기 트레이딩은 현 시점에서 유효할 것 같고 미국장이 8월까지 강세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역시나 기술 섹터인 반도체 종목들이 강할 것이다. 전력기기들은 한번 사면 팔지 말 것. 전력기기들은 한번 사면 팔지 말 것. 그리고 매수는 반드시 눌림목만 이용해서 매수하자. 그리고 고점에서 따라잡지 말자.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기기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조금 좀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유틸리티 섹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거 다 유틸리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막 4%, 5%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한국전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한번 자주 그러네. 보셨나요? 한전. 네, 한전 오늘 지금 보니까 5% 이상도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 통상 정부에서 뭐 발표하면은 뭐 전기값 인상한다든지 이런 이슈들만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한국전력이 좀 수혜를 봤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올해 예.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거운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전력도 충분히 매력도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 한번 봐야겠죠. 올해 실제로 작년 3분기 때부터 큰 폭의 흑자 전환이 일어났네요. 9월, 12월 1조 2천억 순이익, 그다음에 3월에는 1조 5천억 순이익. 그러니까 올해 거의 5조 4천억 순이익 예상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국전력 다시 좀 정정하자면 대형주 중에서는 상당히 매력도가 높아 보인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PER 2.6배. 올해 네. 가이던스 대비했을 네. 때는, 그러니까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본 종목도 좀 긴 장기 안목에서는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또 외국인들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세와 금리 인하 불확실성에 우리 시장 오늘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 시각 현재 0.02% 강보합 2,74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0.19% 약세로 870선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 장중에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각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649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개인과 기관 각각 516억 원, 100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44억 원 매도 5위, 기관도 134억 원 순매도 기록 중이고요. 개인 홀로 401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시죠. 오늘은 웹툰주를 중심으로 한 출판 업종 상승률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전기 유틸리티와 게임 업종 플러스권입니다. 반면에 어제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은행주 하락폭이 제일 크고 전기 제품과 자동차 업종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전선주 강합니다. 글로벌 전력 인프라 구축에 따른 케이블 수요 증가와 구리 가격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주요 전선업체가 수혜를 볼 것이란 시장의 기대감 덕분인데요. 대한전선의 경우에 미국 최대 규모의 송배전 전시회 참가 소식도 있었습니다. 대한전선 1.56% 올라가고 있고요. 대원전선이 5.19% 강세 흐름 4,2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BI 메탈도 4.25% 플러스권, 거래가 2,695원. 그밖에 가온전선 0.39% 오름세, LS 에코에너지가 2.59% 올라가면서 3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웹툰주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넷마블의 신규 액션 게임인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전 세계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 정식 출시가 됐죠.
78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를 달성하면서 나 혼자만 레벨업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은 소설이 원작이고 웹툰이 나온 다음에 이번에 게임까지 출시가 된 건데 이 IP를 갖고 있는 DNC 미디어가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11.3% 시세 분출하면서 29,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웹툰 관련주 미스터블루가 10% 가까이 올라갑니다. 2,920원. NHN이 7.97% 플러스권으로 2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핑거스토리가 5.63% 강세, NBT가 0.89%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운주도 2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중동 갈등이 장기화함에 따라 해운 운임이 높게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HMM은 지난해 말부터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항로 통행을 방해하면서 해상 운임이 오른 영향으로 1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3.2% 상승하면서 현재 16,79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펜오션이 3.2% 플러스권으로 4,680원, 대한해운이 2% 오르며 1,939원 선 지나갑니다. 그 밖에 STX 그린로직스가 1%대, 흥하해운 0.38% 강세 흐름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용기기 관련주입니다. 미용기기 관련주는 클래시스를 필두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클래시스는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33% 늘어난 504억 원, 26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해외 소모품 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는 소식에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장중에 52주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현재는 8.86% 오르면서 44,2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원택이 4.5% 올라가면서 1,920원, 비올도 4% 넘게 상승 중입니다. 1,4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컬 3.86% 강세 흐름 연출 중입니다. 1,22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도 3.83% 오름세 14만 1,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장 좀 방향성을 찾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파이브스타 윤효은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 상무부가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를 수출하는 인텔과 퀄컴 같은 일부 기업의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국내 반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 최근 반도체 업종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산업 성장 기대감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반도체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무역 흑자가 작년 전체 적자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내 증시가 반도체나 자동차로 무역 수지가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섹터는 현 시점부로 크게 빠질 리스크는 없어 보입니다. 특징적으로 반도체는 이제 슬슬 턴어라운드를 시작하거나 실적 대비 못 간 주식들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최신 반도체 기술과 관련해서 최근에 유리기판 쪽이 관심을 받았었고 인쇄 회로 기판인 PCB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PCB 관련주 다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 동향과 함께 탑픽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반도체 업종 중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일단 이수페타시스이고요. 그리고 인쇄회로 기판 PCB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AI 반도체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수페타시스는 AI 가속기용 PCB를 전문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어 보입니다.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인텔 등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5년도까지도 다양한 수익성을 개선을 통해서 이익률 향상이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현 시점에서는 전고점 46,500원대를 찍고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가 다시 5일선에 안착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수는 4만 원 초반 구간, 목표가는 전고점 46,500원 돌파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일렉도 마찬가지. 반도체 업종 중 인쇄 회로기판 PCB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로 반도체 검사 공정에 사용되는 고다층이라든지 고밀도의 PCB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쟁사 대비 특허받은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연도부터 신제품이라든지 업황 회복 영향으로 따라서 상승 추세로 현재는 좀 돌리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는 4만 원 초반, 조정 시 줍줍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며 목표가는 4만 7천 원 구간 제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LB인데요. TLB는 메모리 모듈이라든지 SSD 핵심 부분인 인쇄회로 기판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용 PCB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애플의 맥북 에어에 장착하는 성과를 좀 보이기도 했고요. 기판 기업들 내에서는 서버향 매출이 가장 높아서 프리미엄 부여도 좀 가능해지면서 현 시점 수혜가 좀 가능한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 목표가는 3만 8천 원 구간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잡아주시죠. 네, 일단 미증시가 금리 인하 경로를 흔드는 연준의 매파 전망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장으로 6거래 연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약해지면서 추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고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고요. 현 시점에서는 22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이 1차 변곡점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여전히 AI 반도체라든지 전력주 등이 좀 주도로 하고 있고 반도체와 소비재, 조선 등이 좀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장은 아직까지 반등이 좀 유지가 되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적으로 외국인 선물 환매수가 지속 유입되고 있는 점도 현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코스피 레벨을 보면 충분히 매수로 진입해도 괜찮은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조정 시 줍줍 매수하는 전략을 명심하시고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박민아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까지 오셨나요? 네, 중대 금융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모바일 앱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전적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보이스피싱 보험을 선보이면서 피해 회복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무료 보험에 대해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피해가 상당하다고 하는데 지난해 피해액이 7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 기록했다면서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1,965억 원이었는데요.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51.3% 증가한 1,71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약 65%를 차지하면서 보이스피싱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 금액은 700억 원을 넘어서면서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연령대별로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수법도 달랐는데요.
청년층은 기관 사칭형, 40에서 60대 중장년층은 대출 빙자형 사기에 취약했고 유형별 피해 금액은 대출 빙자형이 692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 사칭형은 662억 원, 기관 사칭형은 611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보이스피싱 주로 피해자가 고령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옵니다만 참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저만 해도 10년 전에 흑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낚여가지고 네. 이상한 그 암호 난수를 갖다가 막 입력하고 있다가 집에서 바보가 된 적이 있는데요. 아, 옆에 그래도 예. 가족분이 계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교묘해서 말이죠. 갈수록 더 이렇게 진흥화되고 하는데. 자, 이제 어쨌거나 이 피해액이 증가하면서 은행권에서 피해자 구조에 발벗고 나섰는데요. 몇몇 시중은행에서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 당하면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 마련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권은 무료 보험이나 방지 앱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여러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인에게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대상자는 대출 단액 3천만 원 이하, 적용일로부터 1년간 최대 1.5%포인트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되는 보험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신한 슈퍼솔 이용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및 차고 송금 회수 시 발생하는 재반 비용을 보상하는 신한 슈퍼솔 금융 안심보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데요. 신한은행과 거래가 없더라도 신한 슈퍼솔에 가입하기만 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해줍니다. 또한 IBK 기업은행도 보이스피싱 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데요. 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수료한 경우 지원하며 1인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카드업계도 지금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회사마다 지금 각종 악성 앱 탐지 서비스 기능을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카드업계도 악성 앱 탐지 서비스, FDS 등 신기술을 총동원해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신한카드는 가족 피싱 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휴대폰에 악성 앱이 탐지되면 본인 외에도 연결된 가족이나 지인에게 동시에 알려주는 실시간 악성 앱 탐지 서비스입니다. 현대카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인 FD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바일 거래가 없던 60대 이상의 고액자산가 고객이 갑자기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론을 거액으로 받는 등 이상거래가 발생했을 때 AI를 통해 입금 지연 또는 상담원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우리카드도 보이스피싱의 타깃이 50대 이상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및 선 차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평소 주의해야 할 점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 대출 빙자형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며 특별대출, 대안대출을 언급해서 돈을 요구하는데요. 전화나 문자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사금융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제 금융회사인지를 알아보려면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이나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은 너무도 유명하죠. 경찰이나 검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검사 사칭 전화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직통번호 010-3570-8242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RL을 통해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사진 등을 저장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속세 혹은 증여세 부담이 부자들만의 고민이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관련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자가 적지 않게 늘어날 역량인데요. 예, 증여도 5년, 10년이라는 합산 기간이 있다 보니 주저주저하다가 때를 놓치는 분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즘 또 이렇게 가족 법인을 이용해서 절세하는 분들도 계시다는데요. 법인하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한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가족 법인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이경호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상속세 저희들 이 시간 통해서
뭐 많이 다루고 공부했습니다만 아직도 어렵습니다. 아직도 어렵고 얼마 전에 또 유류분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단도 저희가 새롭게 나온 거 살펴봤고 피상속인 생전의 그 유지대로 또 상속되기도 어렵고 뭐 상속세 절차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뭐 사전 증여도 많이 한다는데 사전 증여하기 전에 그러면 주의할 점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이 상속세가 네. 유산세 과세 방식이기 때문에 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누진세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효과를 좀 줄이기 위해서 생전에 좀 미리 증여를 해서 상속재산 규모를 좀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사전 증여 재산이 이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 납부 재원 마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만약에 현금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받은 돈에서 일부를 이제 세금으로 납부를 할 수가 있지만 네. 이 부동산을 만약 증여를 받았을 때는 별도의 납부 재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납부 재원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증여를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증여자가 이 증여세를 대납하는 방법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을 하게 되면 대납액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여로 봐서 세부담이 오히려 또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증여자가 수증자가 비거주자라고 한다면 이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한다 하더라도 예. 추가적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인데요. 이 연대납세 의무에 의한 이 대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여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단 증여 공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단점이 뚜렷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오늘 그러면 이제 그 합산 규정 관련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보통 이제 뭐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는 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게 부모님이 언제까지 사실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이거 그러면 세무상담 하실 때 좀 관련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예. 이건 사실 결국은 기대 여명 연수 예. 뭐 이런 거를 좀 예.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을 하면 사전 증여 재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돼서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하시면 증여일로부터 10년간은 좀 건강을 유지를 하셔야 그래야 이제 좀 사전 증여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참. 근데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간이잖아요, 사실. 예. 그런데 이 10년이란 기간을 좀 절반이 5년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상속인 아닌 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이 그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상속인 아닌 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손자녀, 사위, 며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녀한테 직접 증여하는 것도 좋지만 이 기간이 좀 부담스럽다 싶으시면 아들 세대, 딸 세대한테 준다고 생각하시면 뭐 손자녀라든지 사위, 며느리한테 이제 골고루 증여를 하게 되면 좀 절세한 방법이 될 수가 좀 뭐 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위 며느리한테 증여하는 방법도 네, 있고. 좀 약간 할증이 붙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세대 생략을 하게 되면 두 번의 증여세를 내는 거 한 번에 내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그 할증을 하더라도 좀 더 그래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합산 기간 내에 상속 개시가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전 증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을 하게 될 때 증여 당시 가액으로 이 합산이 되는 점을 좀 활용을 하시는 건데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같은 경우에 향후에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만약 이 합산 기간 내에 상속 개시가 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전 증여를 통해서 예. 이 상속 재산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고정을 시켜서 상속세를 좀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이 합산이 안 되는 것이 최선이긴 합니다만 네. 만약 만약 합산된다 하더라도 상속 당시 가액보다는 좀 저렴하게 이렇게 낮게 이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위 며느리한테 증여하는 건 좀 여러 가지 나중에 추후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위 며느리한테 하게 되면 사실 뭐 그런 부분 이거는 약간 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인데 만약에 혹시라도 사후에 이제 이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직접적인 그 자녀분이 혹시라도 선사망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하셔서 좀 사실 사위하고 며느리한테 주시는 걸 좀 주저하시는 분도 사실 있긴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네, 맞습니다. 참 정민 앵커가 그냥 툭 치고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저 자막에 나오는 저 상황, 사회 며느리 통합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가 나올 수가 있네요. 왜냐면 요즘 또 이혼율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여러 형태의 가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그걸 노릴 수도 하는 뭐 그런 얘기까지도. 네, 거기까지 뭐 예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또 세법도 그렇고 좌우지간 법 쪽에는 이 용어가 어려워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자를 갖다 떠올려야만 이제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수증자, 네, 뭐 수증기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증여를 받는다 이 말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고 또 아까 뭐였더라? 뭐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거는 정도는 쉽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 기대 여명. 네. 여명이 뭔가 했더니만 뭐 남은 수명. 새벽에 날 밝고는 여명이 아니고 남을 여자 목숨 명자구나. 네, 남아 있는 수명.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사실 저는 처음에 상속인, 피상속인도 헷갈렸어요. 예, 저도 처음에는 나 좀 상속해 주는 분이 상속인인 줄 알았더니 상속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고. 맞습니다. 네. 그렇더니까.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주로 설명해 주시려고 한 게 이 가족법인 얘기인데 네. 이걸 갖다가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사전 증여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네.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예, 이 일명 자녀법인이라고 하는 네. 게 있는데요. 이 자녀법인은 자녀들로만 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세법에서는 이 특정 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 특정 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했을 때 30%가 이상이 되는 법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자녀법인은 주주 전원이 가족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특정 법인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법인을 좀 활용하는 방식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자녀를 주주로 구성을 해서 법인을 설립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모가 그 법인에다가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증자는 이 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인은 이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 대신에 이 자산 수증 이익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재산가액이라 하더라도 네. 증여세로 이제 부담을 하게 되면 최저 10%에서 이제 30억 초과분은 이 50%의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 이 방금과 같이 이 법인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게 되면 최대 24%의 이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한 절반 줄이네요. 네, 당장의 증여세보다 훨씬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법에 보면 이러한 우회 증여를 좀 막기 위해서 별도의 증여세 과세 규정을 좀 두고 있는데요. 네. 이처럼 특정 법인을 이용을 해서 주주인 자녀 등한테 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주게 되면 법인세 이외에 그 증여세를 별도로 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인이 얻은 이익에다가 이 그에 따라 이제 부과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에 이 지분율을 곱한 가액이 1억 원이 이상이 된다고 하면 증여로 봐서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 법인을 활용해서 이제 증여를 할 때에는 지분율을 곱한 이 증여 의제 이익을 1억 원 미만으로 되도록 이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게 여러 가지 계산을 좀 두드려 봐야겠네요. 이게 네. 사실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 절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내 재산이 아니라 법인 재산이다 보니까 네. 쓰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죠. 잠깐 횡령 배임까지도 결국은 나중에. 세무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럼요. 마음대로 법인 재산을 함부로 쓸 수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네, 사실 뭐 무작정 법인 세운다고 해서 모두 예. 이제 절세 효과가 나는 네, 건 아니고요. 예. 좀 세밀한 증여 계획이나 이 법인 설립이나 운영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절세 효과만을 목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네, 때 이 절세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 자녀법인 네. 뭐 활용해서요. 이 자녀법인 관련해서 증여 의제 이 핵심은 네.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법인이 얻은 이익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면 증여로 본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증여의제 이익을 1억 원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아예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네. 만약 추후에 상속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간접적 이익에 대해서는 사전증여 합산이 없고요. 예. 그리고 주주가 만약 손자녀라 하더라도 이 할증과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녀 4명이 25%씩 뭐 이렇게 동일한 지분을 갖고 있는 특정 법인에 부모가 약 4억 원을 증여를 하는 경우를 좀 가정을 해보면 그 4억 원에서 이 4억 원에 대한 이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에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로 보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1년마다 같은 형태로 주주당 이익을 1억 원이 안 되게끔 증여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증여세는 없이 오로지 이 자산 수증 이익에 대한 이 법인세만 납부하면서 우회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 법인을 활용할 때는 부모를 제외하고서 이제 주주 인원을 최대한 좀 늘리고요. 그리고 각 주주별로 그 지분율을 최대한 같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만약에 주주가 4명이다. 그러면 매년 약 4억 원씩 우회 증여가 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주주가 8명이다. 그러면 네. 약 8억 원씩 아. 우회 증여가 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무작정 뭐 법인 세운다고 해서 절세가 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좀 세밀한 증여 계획이 좀 검토가 필요하겠죠. 갑자기 또 법인 하시니까 옛날 또 상법 시간에 배웠던 또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뭡니까 저거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영리법이고요. 영리법이에요. 예. 이제 사단이나 재단 법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이제 좀 처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기서 자 이제 며느리나 사위 네. 또 이렇게 자녀 중에서도 미성년자 네. 다 주주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가족법인의 경우. 네, 미성년자 하더라도 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만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주는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이 주주 인원을 최대한 좀 늘리고 예. 지분율을 좀 같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며느리, 사위, 미성년자인 손자녀도 다 주주에 포함시키는 게 예. 주주 인원을 늘림으로써 좀 절세 효과에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런데 이 결국 그 돈을 좀 주주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배당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예. 뭐 급여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배당소득세라든지 예. 근로소득세가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절세를 위해서 좀 특정 법인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재산을 이전을 하더라도 법인세라든지 아니면 뭐 증여세 네. 이런 기타 이제 소득세 등이 이제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면밀히 검토를 그러게요. 하고 신중히 실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수익형 부동산 살 때도 이 가족법인 활용해서 사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는데 사실 보통 이제 부동산 할 때 보면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자녀 입장에서 네. 상당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부동산을 뭔가 공동 명의로 매매할 때보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더 편하다.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이에요? 네, 이 자녀분들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이 자금 출처 확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자녀와 공동 명의로 약 30억 상당의 상가를 만약 매입한다고 좀 가정을 아버지하고 해보면요. 아들이 같이. 네, 그 중에서 이제 자녀한테 30%의 만약 지분을 준다고 했을 때 약 10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녀가 그 나머지 부분의 30% 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금 출처를 확보를 하려면 약 6억 원의 자금 출처를 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증여다라고 간주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금 출처가 없다고 하면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네. 결국 다시 그냥 그거는 그대로 이제 증여세를 물게 될 수가 그러니까요.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이 6억 원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6억 원을 이제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만 하더라도 약 1억 원이 추가적으로 그렇죠.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6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금까지 해서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가족법인을 좀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상가 구입 자금 그 자체가 아닌 이 주식에 대한 자금만 좀 준비하시면 네. 좀 더 이제 용이할 수가 있는데요. 아. 만약에 이 자본금이 1억 원짜리 법인이라고 네네. 한다면 자녀는 이 3천만 원의 자본금만 마련하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자금 출처 확보가 좀 용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법인의 30% 지분을 확보하는 자금만 마련하면 되는데 네. 결국 부동산을 살 때는 또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마련해요? 이제 그 지분은 우선 30% 3천만 원을 확보한다고 예. 하지만 아까 사례에서는 이제 특정 법인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를 했지만 이번에는 그 특정 법인한테 금전을 무상이나 아니면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돈을 법인에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법인의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법인 명의로 이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때도 이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가 발생은 할 수는 있는데요. 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정 법인과 거래 시 증여의제 예. 그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까 사례에서는 이 특정 법인한테 직접 재산을 증여하기 때문에 네. 증여재산 가액에 지분율을 곱한 그 금액을 증여의제 이익으로 보고서 주주에게 증여한 걸로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특정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율로 그 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 이자율보다 낮게 받은 그 이자 금액에 대해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의제 이익으로 보고서 이제 증여세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가액이 연간 1억 원 미만이 되게 되면 증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지분율에 따라서는 약 몇십억 원이 되는 넘는 돈도 충분히 좀 융통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좀 가족법인을 활용을 하면 자녀는 이 3천만 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상가의 30%의 지분을 소유할 네. 수가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시세 차익을 30%만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예. 자녀법인을 또 활용해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내용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오늘 뭐 혼조 보합권 참 이게 좀 여러 가지 지표를 좀 확인하겠다라는 심리도 강한 것 같고요. 옵션 만기인데 또 수급 상황 어떻게 될지도 오후 들어서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네요. 좀 잔잔한 며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노와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